자, 주택자금하고 소득공제하고 주택임차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이 세 개 있죠? 뭐 저처럼 이렇게 안 묶더라도 이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자, 이 세 개는 본인만 가능이라고 적어두세요. 본인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자, 지금 이 세 개들은 본인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소득공제인데 옛날에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이런 이야기 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이건 본인이 가입한 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택 임차 차입금 얘는 원리금이고, 글자 보시면 얘는 이자예요. 지금 우리 2번, 3번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자고, 그리고 원리금이고 원금과 이자고 뭐 이거에 대한 건데, 얘네들은 우리 본인 납부한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인 것만. 자, 그런데 그 아래에 이제 월세 세액 공제가 있죠. 월세는 세액 공제인데 이것도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인데, 이거는 우리 구성원이 또 붙었어요. 자, 월세 세액 공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근로자 중에 월세 사신 분들의 이제 세금을 지원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만든 제도가 아니고 원래 주택 임대 사업 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서 사무실 껴도 적당히 이 금액으로 신고해 버리지 뭐 실제 금액도 잘 안 쓰고, 왜냐하면 주택이다 보니까 개인이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월세 적당 월세만 그냥 이체해주고 끝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찾으려고 처음에 이제 공제해주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세대주만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분석했더니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가정을 이루면 세대주를 남자로 두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또 남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회사 다니는 사람보단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일반 회사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 형태가 매우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제 그 구성원까지 되는 걸로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렇게 넓혔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신고가 이제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파악을 해봤더니 집주인 간의 관계가 끌거러워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가로 뒤에 생긴 게 5년간 2월 공제를 해준대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기억했을 때 월세 사신 적 있으신 분들은 월세집 나왔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체를 하고 본인 이름에서 집주인한테 이체하고 월세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5년 안에 이제 그걸 추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죠. 세무서는.
이렇게 바꾼 지가 이제 1, 2년 됐으니까 2, 3년 뒤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3, 4년 되면 떠나더라고. 그러면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폭풍이 칠 수 있겠죠. 왜냐면 세입자들은 나 이거 줬다 이체 내역까지 하면서 제시하는데 그 주택 임대 사업자는 소득을 그렇게 신고 안 했을 때에 이제 그 분은 큰 난간에 빠지게 되겠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아니요 쓸 때 기록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누군지 월세를 산 곳이 어딘지 연간 총 월세 얼마 줬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간 월세에 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뭐 세금에서 빼주겠다는데 뭐 당연히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래 보시면 처음에 모두 세대주인이라고 했다가 여기에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마지막 줄에 보면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소득 공제하고 뭐 세액 공제 적혀 있는데 우리 소득 공제 중에 우리 투자조합 출자 등의 우리 소득 공제가 있고 우리 그 뭐냐 창업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벤처조합 같은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를 잘 안 하죠. 대기업에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했을 때의 세액 공제 형태를 좀 해주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사주 조합 출자금 있는데 이건 시험 챕터는 아니에요. 2번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보면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남아 있는 이유는 우리 세액 공제로 전환시키는 시절에 원래 보험료 우리 앞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전부 다 소득 공제였어요. 소득 공제였는데 이걸 세액 공제로 넘길 때에 신용카드는 그 다음 연도가 일몰 기간이었어요. 일몰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없어질 건데 세액 공제로 전환해서 얼마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제도를 만드는 건 불필요한 노력이니까 안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해에 해주고 내년이면 끝납니다라고 이제 근로소득자가 혼란이 있을까봐 국세청이 한번 살짝 홍보했는데 근로소득자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이제 큰 뭐 작은 혜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혜택은 아니에요. 이건 사업자들의 소득을 포착하려고 제도를 만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끌고 줘야 물건 판 사람이 얼마 팔았는지 소득이 나오는데 현금으로 팔면 계속 소득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근로소득자들한테 카드 쓰면은 혜택을 줄게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카드를 쓸지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갑 속에 현금보다는 카드가 있죠. 택시 타서 현금 내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예 카드가 너무 정착을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가지고 했을 때 공제를 15%를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빚쟁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좀 유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체크카드나 아니면 직불카드 있죠. 혹은 현금 영수증 이런 거는 30% 해줄게 했더니 진짜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부채라든지 빚 이런 것들은 좀 덜해지니까 그나마 그런 부작용은 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전환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정말 효익이 많다 보니까 이거 효과 있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은 40%를 해주겠다라고 또 이해를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찍기 시작한 거. 옛날 티머니 카드나 아니면 교통카드 같은 거 쓰시던 분들이 신용카드로 써도 40%를 해주고 거기다 카드사가 거기다가 유도하려고 할인 혜택까지 주니까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교통카드 쓰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또 많이 쓰고 장려해 주려고. 나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거기에 그 내역 출력해 보신 분들은 신용카드가 그래서 얘네들이 구분되어서 적혀 있는 이유가 공제율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맹점이 뭐냐면 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4천만 원을 벌었어요. 1년간.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돼요. 1,000만 원 넘게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 아끼면서 많이 안 쓰시는 분들 있죠. 방금 제가 4천만 원 벌었는데 한 달에 내가 쓰는 건 80만 원 이하다. 신용카드 안 써도 돼요. 소득 공제 안 돼요. 80만 원 하면 1년에 9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안 넘죠. 그러면 소득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넘게 쓰는 건데 지금 국민들은 이제 그 생각 못 하고 이제 카드 잘 쓰죠. 근데 소비 진작도 잘 되고 하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에 생각 의외로 민감하다 보니까 또 지금 올해 공제 더해줄게 계속 던지죠. 그래서 뭐 국민들은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써주면 좋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경기는 서로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없애려다가 그래서 못 없애고 나서 대통령 선거 있어서 또 못 없애고 국회의원 선거 있어서 또 못 없애고 대통령 선거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들어가는 바람에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못 없앤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못 없앴는데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못 없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 국세청이 그럼 얘를 못 없앨 거면 얘를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얘네들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 공연이나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이런 등의 입장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30%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30%. 자, 얘는 뭐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얘는 당연히 본인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고 연 100만 원 한도로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그 최근에 뭐 작년 2020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사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 책 사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창이 뜰 거예요. 이 창이. 그럼 신용카드로 했는데 해도 책을 샀으면 30%로 이거 소득공제 되도록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그냥 해주면 되지 왜 창이 뜨냐면 내가 7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15% 공제가 될 거고 7천만 원 이하이면 30% 공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 칸이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칸 보면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총급여 7천만 원 이걸 안 외워도 되는 이유가 아래 적혀 있어요. 7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여러분이 7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면 그냥 여기에 쓰면 되는데 7천만 원 초과했으면 공제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용카드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해서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 제한은 있어요. 본인 건 당연히 되는 거고 부양가족들 카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본인 카드를 가족들이 쓰면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쓰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게 형제자매 카드는 안 돼요. 형제자매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우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이 또 공제 안 되는 항목들을 빼내는 거예요. 자, 공제 안 되는 항목의 첫 번째가
해외 사용분. 국내 사업자의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해서 하는데 해외 사용한 거는 뭐 전혀 과세관청에 도움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사업자의 경비 지출. 자, 우리 사업자의 경비를 여러분들 카드로 살 수도 있겠죠. 3만 원 이하는 사면 비용 인정을 해줘요. 3만 원 초과는 안 되지만 3만 원 이하는 비용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은 회사가 경비 처리한 거는 여러분들이 소득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료라든지 혹은 리수료라든지 혹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리수료나 상품권도 뭐 카드로 구입한다면 자, 얘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혹은 우리 수도요금 그리고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세금이나 벌금이나 공과금도 안 되고. 자, 다음 우리 자동차나 부동산 관련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중고자동차 구입은 10%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신용카드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으면 2천만 원이면 200만 원만 신용카드 공제에다가 써줄 거기 때문에 우리 중고자동차는 된다는 거, 신차는 안 되고, 자동차에 또 다른 게 아니고 구입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용카드는 지금 얘네들을 먼저 안 되는 것들 빼고는 되는데, 자, 여기서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자녀가 지금 얘는 나이 제한이 없죠. 그러면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자기가 유흥비를 썼어요. 소득 공제 될까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거나 체크카드 썼으면 유흥비는 그냥 고기 먹고 술 먹고 한 거예요. 그죠? 유흥비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적은 게 없죠.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명품백 샀어요. 될까요? 돼요. 명품백이라고 왜 안 돼? 다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동생이 우리 가사용품이나 식자재를 샀어요. 동생이 카드나 신용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될까요? 그렇죠. 형제자매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형제자매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전에 시험에 방금 제가 말한 세 개가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뒤집어 썼어요. 많이 뒤집어 썼다는 건 유흥비 안 돼, 명품백 안 돼, 가사생활용품비 돼. 완전 반대로 했는데 그 쓴 사람은 거꾸로 가사용품은 동생 거였고 나머지는 유흥비는 자녀고 명품백은 배우자였어요. 다 기본공제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품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런 걸 보셔서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중공제되는 부분을 좀 볼까 하는데요.
볼게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자,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은 것들 있죠. 그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예외가 취약 전 아동의 교육비는 이중공제가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만이 아니고 얘네들 다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데 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등학생이 학원을 갔어요. 자, 학원비는 공제될까요? 고등학생이 학원을 가면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겠죠. 취약전 아동이 학원비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등학생 학원비는 안 될 건데 초등학생 학원비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끌고 쓰면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세액 공제를 받은 우리 정보가 있었죠. 그러면 신용카드 끌고 쓰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혹은 취약자 아동이 미술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카드를 결제했으면 우리 교육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공제가 얘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얘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도 면보단 받아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돼요. 얘는 우리 모두 다 이중공제가 되는 거예요. 의료비는 신용카드하고 무조건 이중공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은 것들 있죠. 성형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보신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긁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 세액 공제는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도 얘는 공제를 못 받아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그 이유가 신용카드는 보험료가 안 되거든. 불가 항목에 보험료, 리스료 이런 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기 때문에 카드로 공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에서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료비는 이중공제 된다는 거, 그리고 취약자 아동의 교육비 이중공제 된다는 건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할 거니까. 그럼 얘는
의료비 카드를 썼으면 의료비 세액 공제도 금액을 쓰고 신용카드 공제 금액 쓸 때도 이 금액을 그 금액을 같이 포함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맞아. 제가 이 하나 안 썼네. 뭐 공과금 쪽에 쓸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오늘도 이야기되었고 우리 오늘 315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그 챕터가 아닌데 우리 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 근로소득 세액 감면은 뭐 우리 사람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사업소득에 이것도 우리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세금 떼이고 왔으면 그러면 그 세금 떼인 거를 증빙하면 다시 세금 떼이기 전 금액으로 해서 우리나라 세율로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의 세금 내야 되는데 외국에서 15만 원을 냈죠. 그러면 그 15만 원을 빼고 나머지 5만 원만 납부하라 그럴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20만 원인데 외국에서 30만 원 냈죠. 그러면 너 슬프겠네 라고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했던 거를 우리가 세액 공제로 빼주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 손실로 있었을 때에 그때 제 상실 비율이 20% 이상 내 자산가액의 20% 이상이 손실이 되게 되면 우리 재산이 손실된 퍼센테이지만큼 우리는 세액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배당 세액 공제 우리 처음 소득세 할 때에 그로스업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죠. 이제 배당 가산세액으로 올렸던 거를 이제 마지막에 한번 빼줘야지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빼기 전의 모습으로 올리는 게 그로스업 배당 가산세액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서 계산하고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로 빼는 거고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우리 지금 차변 대변하는 것처럼 기장을 해서 복식 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성실납세자가 되기 위한 행동으로 봐서 우리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게 됐고요. 우리가 정한 세금에 대해서 20%를 기장세액 공제로 해주게 돼요. 기장 의무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그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가산세 내는 게 좋을지 기장료 내는 게 쌀지 고민하게 돼요. 기장료에도 기장료를 매다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냥 기장 안 하고 가산세 얼마 나오는지 때려보고 유리한 거 하는 거예요. 원래 다 해야 정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이론에 대해서 쭉 봤고 자 이제 우리 실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교재 491페이지로 가시고 자 컴퓨터 3005번으로 들어가시고 자 여기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먼저 F2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F2번을 누르면 우리가 급여를 줬던 직원들이 들어와 있죠. 그죠? 시험 때는 F2번을 눌러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쓰세요. 시험 때는. 지금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전 직원 다 할 거니까 지사고 위에 전체 사원 있죠. 전체 사원 버튼 클릭하고 예라고 하면 좀 기다리시면 4명 다 불러올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시험 때는 F2번 불러오게 하라고 하냐면 시험 퀴즈 문제 가면 사람이 2명 등록돼 있을 거예요. 한 명은 급여 주거나 부양가족 명세한 거고 한 명은 연말정산 할 건데 그럼 그 문제들이 앞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급여자를 입력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연말정산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전체 사원 누르고 첫 번째 사람한테 연말정산하는 순간 나는 10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감독할 때 뒤에서 종종 봐요. 시험 때는 마음이 급한가 봐. 이게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시험 때는 기출 문제 풀 때는 F2번 누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 연말정산은 세금 빼주고 뭐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납부해야 될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근로소득자인데 근로소득자만이 아니고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해요. 그럼 연말정산이라는 건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될지를 확정 신고하는 결정세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업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하는 게 보험 판매원이나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을 해요. 그럼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정세액을 그것만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결정세액을 낼 거란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연금소득에서도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은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분들도 우리 연금 받을 때 원징수 당하고 받았을 건데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해서 그래서 그분이 납부할 세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연금소득에 대해서. 그럼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이 떼였는데 실제 얼마를 내야 될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더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돌려주거나 정리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연말정산에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이 우리 총급여 월급에서 이 사람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근로소득 공제가 우리 전에 500만 원 이하는 70%, 뭐 얼마 이하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죠. 그걸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될 건데 그럼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잖아요. 그 소득 공제가 우리가 그 부양가족 명세에서 입력했던 기본 공제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었냐 3명이니까 그 한 명당 우리 그 150만 원씩에서 450만 원이 되죠. 그죠?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멈췄나? 여러분들 줌 되나요? 줌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방금 뜨던데. 이제 슬기 씨 저 그렇죠. 방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떴었어요. 자,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럴까? 줌의 문제일까?
그나마 슬기실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다들 멈췄어. 응? 왜 그렇지? 영주 씨는 잘 보인다. 영주 씨 잘 들려요? 영주 씨 말은 안 들리나? 제 화면이 꺼졌다고? 그 밑에서 내 화면이 꺼졌어요? 그래? 네. 지금도 안 보여? 영호 씨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와봐요. 목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껐다 켜니까 안 보인다고?